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되네요. 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7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등기 신청의 절차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72페이지에 보면은 등기 신청의 방법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등기 신청의 방법 일어날 때, 자,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죠. 그죠? 등기가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이런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배우느냐?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방문신청, 하나는 전자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의 차이점이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있죠. 자, 전자신청이 있고 방문신청이 있죠. 그죠? 이때 신청인에서는 한 개만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자연인은 인간이죠. 그죠? 다 되는 겁니다. 다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죠. 그죠? 세 번째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하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법인하고 비법인의 차이점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전자신청은 있잖아요.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있고 없고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등기를 있잖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죠? 그럼 이때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서류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갑하고 을이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신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비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그죠? 예를 들어라. 동창회가 있다, 장학회가 있다, 문중이 있다, 종중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신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안 돼요. 직접 와라 이 말입니다. 직접 등기소에 와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개만 딱 기억해 두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방문 신청은 다 되기 때문에 출제하고 관계가 없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대리인이죠. 그죠? 대리인. 전자신청할 때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돼요. 여기도 역시 변호사, 우리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되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이 명확합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합쳐서 우리가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격증을 가진 대리인, 이게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변호사, 법무사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변호사, 법무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있잖아요. 대리인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말은 10살 된 꼬마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인감을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전부 다 공인 인증 제도가 있죠. 그죠? 공인 인증을 받았다는 말은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공인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는 말은 방문 신청에서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사용자 등록이 있어요. 자, 요거는 잠시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이거를 먼저 배우고 들어갈게요. 자, 요 지문이 30회 때 시험의 정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문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하죠. 직접 가서 할 때 구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서, 우리가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맨 마지막에 항상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맨 마지막에 2020년 12월 15일 목희수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서명 날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날인 또는 서명이죠. 그죠?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가 서명, 날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는 둘 다, 이 하고라는 말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은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때 앞으로 공부할 때 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간인이 있고 정정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간인이라는 말은 서류가 여러 장이 있잖아요. 이 서류가 여러 장이 있을 때 반 접어서 도장 찍는 게 간인입니다. 그런데 정정은 말 그대로 신청서를 수정, 고치는 게 정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간인을 할 때는 신청인이 10명이다. 10명일 때는 한 명만 간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정을 할 때는 신청인이 10명이다. 그러면 신청인 10명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간인은 있잖아요.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정은 수정하는 거잖아요. 고치는 거잖아요. 내용이 변해요. 내용이 변한다는 말은 불리한 쪽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신청인이 10명이라면 10명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일어났죠. 자, 요거를 잠시 한번 배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3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 제목 있죠? 여기다가 표시가 있죠? 요 숫자 표시가 페이지 수입니다. 페이지에.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이 일어났죠.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가서 용돈을 붙였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집에서 안방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직접 가서 용돈을 붙이는 것은 방문 신청이고 안방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는 게 전자 신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하고 해야 돼요. 여기도 역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위에 여기 보면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지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여기에 이 부동산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팝니다. 이때 갑하고 을을 우리가 당사자,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입니다. 본인. 그러면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면 이때 이 사람 갑, 을은 본인입니다. 병은 대리인입니다. 이때 사용자 등록은 둘 다 해야 되느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돼.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자, 제가 좀 전에 전자 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게 가장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말하는 겁니다. 주소, 여러분들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에 낼 때는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민등록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자 등록의 방법은 한번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한 번 하면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 다가오면은 연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키는 유효기간 연장을 할 때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어. 그것을 전자문서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은 이 정도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73페이지를 보면은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자, 보세요. 법학에서는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한다. 하나는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여러분들 당사자와 제3자는 구별하기가 엄청 쉽죠. 왜 쉬우냐? 부부싸움을 하죠.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때 남편과 아내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런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니까 옆집에서 말리러 올 수 있죠. 이 옆집 사람을 우리가 제3자, 흔히 말하는 제3자는 빠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전부 다 제3자다 이 말. 그럼 여기에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도 여기에서 배우고, 포괄, 성계, 인회관 등기 쪽으로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도 있어.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점을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답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명인이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 말뜻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명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 나온다. 여러분들 명인은 말 그대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명인입니다.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이 신청인이에요.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명인은 소유자입니다. 신청인은 말 그대로 신청인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느냐, 이건희 회장한테 있느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건희 회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인 있죠. 명인은 법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법인이 오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법인에 누가 온다? 대표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법인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삼성전자라면 보세요. 등기부에 1.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명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명의인. 이때 삼성전자가 을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냐? 당연히 있죠. 하면은 삼성전자가 매도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을이 무슨 자가 됩니까? 권리자. 그러면 의무자는 법인이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죠.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입니다. 소유자가 을이라는 소리는 명인이 을입니다. 을. 이때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이 의무자가 되고 이쪽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법인이 의무자입니다. 법인이 권리자입니다. 법인이 명인입니다. 그럼 이걸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법인입니다. 여기에 명인이 누구냐? 법인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법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온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법인과 비법인은 의무자, 권리자, 명인, 신청인의 답이 똑같아요. 그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성김씨 종친회, 우리가 어성김씨 종친회 이걸 종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어성김씨 종친회입니다. 종친회. 그럼 종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명인이 어성김씨 종친의 종중이다. 그럼 명인은 종중이죠. 이때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중이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그림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인데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매수가 매수인이죠. 그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명인은 비법인입니다. 의무자도 비법인입니다. 권리자도 비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인과 비법인의 명인, 의무자, 권리자, 신청인 답이 또 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성김씨 종친회죠.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종중이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종중이죠. 그 말은 명인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에요. 됐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죠? 갑. 소유자가 갑인데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니까 권리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
명인이 여기 있네.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3페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여러분들 374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올해 출제 이유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거창하게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를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낸다는 말은 있다 아니면 없다 OX를 갖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자, 여기에 을이 있어요. 그죠?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 있어요.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예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텐데,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않는데 예외 하나가 있다. 그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제목을 보면 있잖아요. 이래 놨죠. 그죠? 포괄승계죠. 그죠? 여러분들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잖아요. 상속. 맞죠? 그러면 포괄승계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인입니까? 상속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 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할 수 있지. 매매 대금은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등기해줘야 되느냐? 자식이 대신 등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시험에 자 이렇게 됐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같은 그림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이때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이제 갑의 호칭은 비상속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 있죠? 호칭은 상속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상속인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을 내어놓고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민법 제187조를 배우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는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민법 제187조를 적용을 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면 소유권은 자식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7조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여기에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와야 됩니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한다는 소리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간다 이 말. 자, 여러분들 글자를 볼게요.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상속 등기를 안 거치고 소유자가 넘어갔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소유자는 을, 이렇게 해도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먹물을 칠하고 넘어갈 거냐, 바로 넘어갈 거냐,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포괄승계인해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 요걸 하나를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죠.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의무자예요. 을이 권리자다. 맞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자, 여기 보세요. 피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1에 넘어간다는 말은 갑하고 을하고 등기를 해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갑은 사망하고 없잖아요. 사망하고 없으니까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사람은 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갑의 상속인, 자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을 쓰느냐, 자식 이름을 쓰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등기는 등기부상의 의무자와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포괄승계인해완 등기는 불일치해요.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있죠.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는 항상 이 지문을 시험에 냅니다. 시험에 내면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수인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냅니다. 이게 올해 31회 때 정답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374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간단하게 두 줄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법조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 사례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쉽게 줄이면 아버지가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포괄승계인해완 등기입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74페이지에 나오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시법은 절차법이죠. 그죠? 이 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서류예요, 서류. 여러분들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구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서류를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서류를 배우러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있죠. 자, 누가 여기 보면 등기를 신청할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일단 이 두 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청서죠. 신청정보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서는 글이잖아요. 글. 그럼 이때는 방문 신청할 때는 서류를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래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등기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청 정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신청서, 전자 신청에서는 신청 정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죠. 이게 여러분들 첨부 서류입니다. 서류. 그러니까 방문 신청할 때는 종이죠. 이걸 서류. 인터넷으로 할 때는 정보, 전산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서에 말 그대로 첨부시키는 서류.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청서에 첨부시키는 서류들을 전부 다 첨부 정보, 첨부 서류예요. 그럼 이런 거를 이해할 때는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가 첨부 서류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있잖아요. 이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등기관이 그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임의적 기재. 그러면 이거는 꼭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게 필요적 기재인지 아닌지, 임의적 기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있죠. 이거는 이제 개개의 등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 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75페이지에 보면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앞면. 그러면 앞면이 있다면 뒷면이 있겠죠. 뒷면. 요 뒷면에는 지금 책에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은 뒷면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그 앞면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갈 때 접근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봐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읽어지는지를 한번 해결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처음입니다. 쉽게 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정리를 합니다.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죠. 이 사람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있죠.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표시.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사고 팔죠. 그럼 사고 파는 게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보세요. 여기 할 때 제가 써놓게 볼게요. 등기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했죠. 그럼 이때 1월 2일을 등기 원인 일자라고 불러요. 매매 있죠.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불러.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해가 된다면 이 그림이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이 내용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표시가 하나. 그럼 여기에 보면은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이 있죠.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 당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해가 된다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서가 있죠. 그러면 계약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청서와 계약서는 별개죠. 그죠? 별개. 그러면 자 보세요. 계약서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 게 계약서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청서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신청서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면 계약서에도 당연히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동산 표시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 부동산 표시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났죠. 그럼 당사자가 났다는 말은 의무자, 권리자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럼 쓸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신청서에 그대로 더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제일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맨 위에 뭐를 작성하느냐 하면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볼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잖아요. 100이 지번이잖아요. 대가 지목이잖아요. 150제곱미터 면적.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신청서에 기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이죠. 그러면 가장 쉽게 2020년 10월 27일 이랬죠. 매매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2020년 10월 27일이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에요.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 낼 때 여기 보세요. 연월일, 매매, 소유권 이전 일에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제목을 씁니다. 제목. 자, 10월 27일이 등기 연월일, 매매가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전할 지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장 쉽게 말하면 지분도, 여러분들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한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분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입니다. 매매가 됩니다. 그 매매가 된다면 2분의 1이면 2분의 1, 4분의 1이면 4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됐죠? 요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 있죠?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러 가느냐?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갑니다. 첨부 정보.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신청한다는 말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관에게 제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았죠. 받았다면 이 신청서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 그러면 제일 위에 보니까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등기소에 앉아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동산 표시잖아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대장이잖아요. 대장. 자,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매매 계약서예요. 그럼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인데 이걸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는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법률 용어로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사고 팔죠.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왔어. 매수인이라고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이게 첨부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갑하고 을하고 농지를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해야지. 갑하고 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첨부 정보가 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웠냐? 출제인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냈냐면 다음 중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 이래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밖에 있는 내용은 첨부 정보의 내용입니다. 첨부 정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기 보세요. 소재, 그 여기에 지번, 그 여기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그래가지고 대장 이랬어요. 여러분들 대장은 신청 정보가 아니잖아요. 첨부 정보입니다. 다시 할게요. 나중에 출제위원이 잡으세요. 신청 정보라는 말과 첨부 정보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 신청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이 내용을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죠? 이거는 첨부 정보의 내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장이다, 도면이다, 토지거래 허가서다, 계약서다 이런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닙니다. 첨부 정보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간단하게 또 말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시험에 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러면 O가 되잖아요. 왜? 여기 대장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3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신청서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앞면이 있다면 뒷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37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6페이지에. 376페이지에 갈로 열고 2번에 박스가 있죠. 그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니까 3번에 필요적 기록, 임의적 기록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글자 하나를 수정해 드릴게요. 글자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수정해 드릴게요. 377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3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건저당권 이래 나오죠.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임의적 기록상에 변제기가 있고 특약이 있죠. 이때 변제기는 X를 해주세요. X. 다시 정리를 하면 건저당권의 변제기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건저당권의 변제기는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출제위원이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냐 임의적 기재냐 할 때 필요적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다. 항상 시험에는 원칙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중시해요. 그 예외가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나 저당권이나 권리질권이나 건저당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걸 민법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지상권에는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죠. 여러분들 이 목적 있죠. 민법 시간에 지상권은 자 이렇게 말하죠.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목, 나무를 심을 때잖아요. 그러면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 다음에 지역권의 목적이 있죠. 이 말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됩니다. 통행, 인수, 관망이죠. 여러분들 통행은 도로입니다. 인수는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관망은 일조권입니다. 일조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행이죠.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를 볼까요?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다. 여러분들 지상권과 지역권은 이제 용익 물건이잖아요. 성질이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다. 이 말. 자, 그러면 왜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냐면 자, 먼저 이래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요. 신청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청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묶어볼까요? 요렇게 묶었죠. 그죠? 그러면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범위가 들어갔죠. 범위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필지 일부만 빌릴 수 있다 이 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할 때 부동산 일부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그럼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방 한 칸 전세 되잖아요. 방 한 칸 임대차 되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방 한 칸에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저당 잡힌다는 것은 집 자체를 저당 잡히는 거지 방 한 칸을 저당 잡힐 수는 없어.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O, 저당권은 X. 요걸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도면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 일부를 빌릴 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 가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임차권은 차임이 임차권의 요소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죠. 그런데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잖아요. 따라서 지상권과 지역권에서는 지료가 필요적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고려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저당권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저당권에는 채권액이라고 그러죠. 건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이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금액은 당연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려줬느냐? 채무자도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하세요.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려 쓴다는 말은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용료가 뭐예요? 지상권과 지역권의 사용료는 지료잖아요. 전세권의 사용료는 전세금이잖아요. 임차권의 사용료는 차임이요. 저당권의 사용료는 이자잖아요. 그 사용료를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세 기간이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다. 변제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요래 딱 구별하면 돼. 그럼 딱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용료죠. 그럼 사용료는 여러분들 돈이죠, 돈. 기간은 시간이죠. 자, 결론만 딱 이야기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거든. 필요적 기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은 임의적 기대다. 이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때 돈은 필요적이다. 시간은 임의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럼 민법을 가져오겠어요.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있죠. 이는 없어도 되잖아요. 돈이죠. 이거 임의적 기대입니다. 저당권 있죠. 이자 있죠, 이자. 이자는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 가면은 보증금 있죠, 보증금. 여러분들 임차권의 요소는, 임대차의 요소는 차임이지. 보증금이 아니죠. 보증금은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딱 정리할 때 치료나 이자나 보증금이 나오면 돈이지만 임의적 기재다. 암기하지 않은 것은 돈자가 나오면 필요적 기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 둘 때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여러분들 여기서 변제기라는 게 있습니다. 변제기. 이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당권의 변제기는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임의적 기재. 기간은 변제기는 돈을 갚는 기간이잖아요. 기간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저당권의 변제기는 기재사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든지 돈을 처음에 갚기도 하고 얼마든지 나중에 갚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저당권의 변제기는 임의적 기재입니다. 필요적 기재가 아니고 임의적 기재입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377페이지까지 아주 중요한 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렸죠. 377페이지 맨 위에 건저당권의 변제기 있죠. 변제기. 그거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